1506년 9월 2일 새벽 경복궁 안에서 칼소리가 났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그것도 단 하룻밤 만에 끝난. 왕은 잠든 사이 폐위됐고 강화도로 끌려갔습니다. 2달 뒤 그는 조용히 죽었습니다. 사인은 역질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산군. 조선 제10대 왕.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전국에서 여자를 수백 명 끌어들인 왕. 신하들을 이유 없이 죽인 왕. 성균관을 유흥 공간으로 바꾼 왕.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산군을 폭군으로 규정한 기록들. 그 기록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반정 이후 가장 많은 땅과 노비를 받은 사람들.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들. 연산군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운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역사서를 다시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산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채용사, 흥청망청, 장녹수. 아마 대부분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향락에 빠져 나라실은 뒷전이고 신하들 목을 함부로 치던 왕.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숫자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7년입니다. 연산군은 1494년 19살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즉위 후 7년 동안 이 왕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즉위 초반에 연산군은 경연에 성실히 참석했습니다. 경연이 뭐냐면 왕과 신하들이 함께 유교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일종의 왕을 위한 공부 모임이자 정책 토론회인데 조선 왕들은 경연 참석을 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연산군은 이 경연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었고 나라 일을 챙겼고 특별히 잔인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498년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무오사와 살인파 선비 수십 명이 유배되거나 처형됩니다. 이때까지도 어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살인파가 쓴 사초의 성종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걸 빌미로 숙청한 거니까 권력의 논리로는 설명이 된다고. 그런데 6년 뒤인 1504년 이번엔 차원이 다릅니다. 갑자사와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시신을 끌어내 목을 베입니다. 훈구파든 살인파든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할머니 뻘되는 후궁들을 직접 손으로 때려 죽입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사이 6년의 간격.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연산군이 태어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473년. 아직 연산군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미 이때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후궁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후궁 자리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자를 낳으면 외척이 될 수 있고 외척이 되면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대신들은 자기 딸을, 자기 조카를 궁에 들이려고 물밑에서 치열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경쟁 속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윤씨. 하만 윤씨 가문 출신. 그녀는 후궁으로 궁에 들어와 성종의 눈에 들었고 1476년 왕비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476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왕비가 왕자를 낳았으니 이제 자리가 굳건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궁중에는 성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여럿 있었습니다. 귀인 정씨, 귀인 엄씨 같은 인물들이 성종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윤씨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질투심도 강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왕비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 이 장면을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어쩌면 남편의 외도에 분노한 아내의 모습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실에서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얼굴에 손을 댔다는 것. 이게 빌미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궁중 권력 구도를 짚어야 합니다. 성종의 어머니, 즉 대비 한씨, 그리고 인수 대비 한씨가 있었습니다. 이 어른들이 윤씨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씨는 성품이 투기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1479년 윤씨는 폐비됩니다. 왕비에서 쫓겨나 사가로 내려갑니다. 당시 연산군의 나이 4살.
아이는 어머니 없이 궁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482년 사약이 내려집니다. 성종이 신하들과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패비로 내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살아있는 전 왕비가 계속 정치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윤씨의 나이 26이었습니다. 연산군은 7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성종은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왕자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훗날 왕이 되더라도 이 일을 절대 들춰내지 말라고. 심지어 신하들에게 이 명령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들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이 받을 심리적 충격이 너무 크고 자칫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두 번째는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 훗날 왕이 된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성종 자신도 두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연산군은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왜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1494년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왕이 됐습니다. 이제 원하면 무엇이든 알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동안 연산군은 이 문제를 파고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파고들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유명이었으니까요. 그러다 1504년 무언가가 터집니다. 정확한 경위는 기록마다 엇갈립니다. 어떤 기록에는 궁녀가 실수로 발설했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알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약을 받았다는 것, 아버지 성종이 내린 명령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하나 더. 핏빛 적삼 이야기입니다. 죽기 직전 윤씨가 자신의 피를 손수건이나 적삼에 적셔 남겼고 누군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연산군이 그것을 전달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지금도 논란입니다. 야사와 실록의 내용이 엇갈리고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산군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1504년 연산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왕이라면 정치적으로 접근했을 겁니다. 관련자들을 조용히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덮었을 겁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고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고 건드리면 복잡해지니까요. 연산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머니 윤씨의 패비 결정에 동의한 신하들의 명단을 뽑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가져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전부 줄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무덤을 파서 시신을 끌어내고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 목을 거리에 내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형됐습니다. 본인만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연좌됩니다. 멀리 유배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름을 지웁니다. 그 중에는 훈구파의 핵심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오사화 때 연산군이 주로 건드린 건 살인파였습니다. 훈구파는 그때 상대적으로 안전했어요. 그런데 갑자사화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윤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훈구파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궁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 성종의 후궁이었던 이 두 사람은 과거 윤씨와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들이 어머니를 모함하는 데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연산군은 이 두 사람을 직접 손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손수 쳐서 죽였다. 왕이 직접 손으로. 그리고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이미 병이 깊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찾아갔습니다. 격분한 상태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연산군이 인수대비에게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병석에 누운 머리를 들이받았다. 인수대비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시점은 분명합니다. 이쯤 되면 신하들 사이에서 공포가 퍼집니다.
이왕은 더 이상 설득이 되지 않는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명분이 없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복수다. 그리고 그 복수가 언제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두려움은 또 다른 행동들을 낳았습니다. 연산군은 이 무렵부터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직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때렸습니다. 경연을 폐지했습니다. 성균관을 흥청들을 위한 유흥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한글 투서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 아십니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흥청은 연산군이 전국에서 끌어모은 기녀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흥청들과 함께 흥청망청 놀았다고 해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어머니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권력이 가져다주는 방종, 제어할 사람이 없는 환경, 그것도 작용했을 겁니다. 1504년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그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 세 사람이 거사를 일으킵니다. 밤사이에 군사를 움직였고 새벽이 되기 전에 궁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저항다운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신하들의 민심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중종반정 성공입니다. 역사 교과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 폭군을 몰아냈다. 민심을 잃은 왕은 결국 쫓겨났다. 정의의 승리.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멈추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정으로 가장 많은 걸 얻은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박원종. 반정 1등 공신. 반정 후 좌의정까지 오릅니다. 성희안. 마찬가지로 1등 공신. 반정 이후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훈구파입니다. 오래된 기득권 세력입니다. 갑자사화에서 연산군은 이 훈구파의 핵심들을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윤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숙청했으니까요. 훈구파 입장에서는 공포였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반정의 명분은 폭정타도였습니다. 그러나 반정의 실질적인 동력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목숨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 그 증거가 반정 이후에 나옵니다. 반정 공신들은 어마어마한 토지와 노비를 받습니다. 최고 공신들은 수백 결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 기준으로 일반 백성 수십 가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왕 중종. 그는 반정 세력이 직접 골라온 왕입니다. 중종은 반정이 일어나던 날 밤 자신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쳤고 그는 울었다고 합니다. 반정 세력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왕이 울었습니다. 즉위하는 날 밤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반정 세력이 필요로 하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겁니다. 실제로 중종 즉위 초반 권력은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반정 공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중종은 그들의 눈치를 받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중종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합니다. 조광조를 중용해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것도 결국 훈구파에 의해 꺾입니다. 기묘사화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연산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정 이후 역사는 다시 쓰입니다. 연산군은 폭군으로 기록됩니다. 그의 재위기간 전체가 부정됩니다. 그가 한 모든 것이 나쁘게 기술됩니다. 그 기록을 누가 썼을까요? 반정 세력의 주도 하에 세워진 중종 조정의 신하들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이 말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7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사약으로. 그리고 거의 30년 가까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왕이었습니다.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를 몰아낸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권력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반정 이후 그들이 챙긴 것들을 보면 그게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산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폭군. 맞습니다. 결과만 보면. 피해자. 그것도 맞습니다. 시작을 보면
저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왕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어머니를 그렇게 잃었다면, 그리고 30년 뒤에 그 진실을 알게 됐다면, 과연 우리는 그 분노를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산군은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후궁들의 권력 다툼, 외척의 개입, 왕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궁중 정치, 그리고 아들에게 진실을 숨긴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쌓여 한 인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인간이 마침 왕이었기 때문에 그 무너짐이 수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가 그를 폭군으로 기억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폭군을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연산군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